통증을 연구하는 저에게 이 바디 티슈, 그 다음에 나와 내가 아닌 거에 대한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저도 신경과학자로서 혹은 심리학자로서 이거를 그냥 주어진 걸 연구하면 사실 되는데, 바로 AI에 이거를 뭔가 인스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지능과의 연관성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애니멀과 플랜트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생명의 현상. 저희 처음에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이 플랜트에도 지능이 있을까? 인터널 밀리오를 잘 갖춤으로 인해서 외부 환경과 와이즈한 릴레이션십을 갖게 됐다. 여기서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인데, 바디랑 위즈덤, 인텔리전스와 바디가 만나는 거예요.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교수님? 네, 뭐 잘 지냈습니다. 이제 2월 중순쯤 됐는데 내 방학을 누가 먹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학이 네.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진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 우울해지네요.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가장 즐거워하는 또 이 시간이 찾아와서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 시리즈에서 생명과 지능에 대해서 좀 그렇죠. 다뤄봤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생존과 지능, 생명을 조금 바꿔서 생존과 지능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네. 이제 진짜로 그렇게 제목이 이제 네. 생존과 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먼저 리캡을 좀 하고 가려고. 그렇죠. 리캡 페이지를 네, 또 오래 되셨으면 네. 까먹으셨을 수도 있고, 또 지난주 주제가 좀 어려웠죠. 어려웠죠. 그 다음에 지난 주제를 꼭 듣지 않아도 네. 사실 될 수 있게끔. 하지만 뭐 물론 생명과 지능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AI의 이 올드 데피니션. 그러니까 올드라기보다 마빈 민스키가 이제 정의를 이렇게 내렸었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지능을 정의했었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라이프, 그 다음에 내추럴, 혹은 바이올로지컬 인텔리전스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학자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Life feeds on free energy. 그래서 라이프는 프리 에너지를 먹고 산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네거티브 엔트로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이 encapsulated information. 이게 바로 DNA로 표현되는 코드 스크립트. 슈레딩거가 말한 어떤 생명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맥스웰의 데모는 살펴보면서 저희가 인포메이션이 피지컬하다. 실제 그 연력학과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니까 어떤 프리 에너지를 릴리즈할 때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이 굉장히 그 엔트로피를 적게 증가시키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 라이프와 머신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struggle for existence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레미 잉글랜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제가 제레미 잉글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레미 잉글랜드가 뭘 하는지 보니까 이 분야의 대가더라고요. 이 분야를 어떻게 보면 이 non-equilibrium statistical mechanics 혹은 이 non-equilibrium statistical physics라는 분야의 젊은 소장학자로서 아주 잘 나가고 있고, 아직도 자기 연구실을 차려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조지아텍에서 하면서 또 그 제약회사죠, 그 글락소 스미스 거기에서 또 AI 담당 이제 연구자 디렉터처럼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책을 냈어요. Every Life is on Fire. 저도 다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책에 대해서 이 션 캐롤의 마인드스케이프에 나와서 한참 설명을 했고, 강의도 있어서 유튜브에 저희 링크도 있는데, 요런 얘기를 이제 제가 자세히 볼 건 아닌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나름대로 이 라이프에 대해서 좀 피지시스트, 이 non-equilibrium statistical physicist의 입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교수님도 아마 재밌어 하실 겁니다. stable order. 이거는 뭐 저희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테이블한 오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셀프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계속 했었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연력학, 셀프 레플리케이션의 연력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는 제가 논문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런 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거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지.
그때 이제 또 이런 non-equilibrium statistical mechanics라는 그런 개념을 써가지고 어떻게 어떤 스테이트의 트래젝토리를 이용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고 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험블 뉴로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이 피직스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시클리컬 플로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있어요. Anticipation of Future라는 말을 이 사람이 프레딕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마 앞으로 프레딕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텐데 프레딕티브 컴퓨테이션이란 말이 있죠. 어떻게 라이프가 프레딕티브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배경이 있는지 이분이 계속 좀 질문을 계속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직 뭐 논문을 내셨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이런 거라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프를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시는 연구를 많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Life as a self-organized energy harvesting system.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또 색다른 정의네요. 이게 저희는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긴 했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라이프를 저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도 처음 봤네요. 그렇죠. harvesting system. 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비스팅해서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라이프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에이시메트리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앗에서 이 사람 이제 이 톡을 보면은 씨앗에서 이제 이파리가 나와서 이렇게 자라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잘 안 돌아간다는 거죠. 가역적이지가 않은데 그게 가역적이지 않아 보이는 게 이 주변 환경들과 엄청난 그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 에너지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에이시메트릭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리버서블하고 에이시메트릭하게 이 에너지의 흐름을 만드는 게 바로 생명이다. 뭐 이런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해 주실 때 엔트로피가 방향이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 거랑 비슷한 얘기. 근데 그거랑 또 약간 좀 결이 다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 엔트로피 제2법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으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여기서도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is a tempting means to forbid or permit complex behavior, but does that work here?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져오는 개념이죠. Non-equilibrium statistical mechanics. 이 트래젝토리가 중요하다. 오늘 기대됩니다, 교수님. 요런 얘기는 오늘은 안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깊은 공부를 위해서 further study를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거지 제가 설명하기 제 수준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Non-Equilibrium Statistical Mechanics라는 이제 교과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 교수님 굉장히 익숙한 이런 포커 플랑크 이퀘이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 수준을 넘어갑니다. 제 수준을 넘어가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 여기 보면 Paradoxes of Irreversibility 뭐 이런 이제 이게 왜 이 리버서블한 과정이 되느냐 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왔고 이제 요런 게 있어요. 다 이제 찾아보시면 이 에릭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또 인물이시더라고요. 그 non equilibrium physics라는 걸 하면서 이분은 지구 전체 플라넷 전체에서 이게 어떻게 non equilibrium 피직스를 통해서 저도 이 비디오들을 좀 봤는데, 강의도 좀 하나 듣고 했는데, 페이즈 트랜지션 과정에서 어떻게 리버서블, 에이시메트릭한 이 대칭의 균형의 깨짐이 생기느냐. 그게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직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100%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에릭 스미스가 산타페 인스티튜트, 또 산타페 인스티튜트 유명하죠. 컴플렉시티. 그래서 요 컴플렉시티 익스플로러에 가보시면 또 이것과 관련된 또 강의들이 있고요. 또 하나 또 관련된 분야가 이 애스트로바이올로지라고 해서 이 외계의 이 애스트로바이올로지 딱 하면 약간 좀 이거 정말 제대로 된 학문인가 이런 저는 처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학문 분야가 맞고요. 이 외계에 생명체가 있느냐 하는 거를 좀 탐구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던지면 어쩔 수 없이 생명이냐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의 어떤 탄소 기반의 우리 지구에 이 존재하는 생명이 정말 유일한 형태냐. 이런 것도 질문하게 되고 해서
이게 애스트로바이올로지가 아주 뭐 펀딩이 많은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하면은 이게 커리어가 제대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 존재하는 학문 분야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왠지 같아요. 나사에서도 비밀리 할 것 같은 느낌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 키워드들을 제가 일단은 던져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교수님. 네. 이 시점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퀄리브리움에 대해서 좀 정의를 쉽게, 네. 그냥 짧게, 그러니까 그냥 네. 레이맨 텀으로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정의를 잘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퀄리브리움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평형 상태, 에너지 평형 상태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를 말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엔트로피로 치면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 돼서 이제 열평형 상태가 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이퀄리브리움일 거고, 뭐 지금 안정된 어떤 개에서 어떤 안정된 상태가 있는 게 이제 이퀄리브리움일 텐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이퀄리브리움이 생명체는 넌 이퀄리브리움이고, 모든 게 어떻게 이 이퀄리브리움이 깨져 있는데 이 유지가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넌 이퀄리브리움인데 이 유지가 돼. 그래서 뭐 넌 이퀄리브리움 스테디 스테이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생명체는 하여튼 이퀄리브리움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분들이 다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생명체는 이퀄리브리움이 아닌 상태인데 어떻게 유지가 되고 계속 오더를 가지고 있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하비스팅이라는 게 그렇죠.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끌어다 쓰면서 그거 자체가 이퀄리브리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 아까 제레미 잉글랜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트래젝토리가 중요하다 이 말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스테이트와 그러니까 스타팅 뭐 스테이트와 엔딩 스테이트, 이건 어떻게 보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갈 때 굉장히 이 두 가지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명 현상은 항상 이 중간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트래젝토리 전체를 연구하는 게 바로 이 넌 이퀄리브리움 스태티스티컬 메카닉스에 대한 연구고, 그게 이제 볼츠만은 어떻게 보면 이퀄리브리움 스태티스티컬 메카닉스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지 지금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이 스태티스티컬 메카닉스에서 조금 더 이 어떤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안정된 상태를 뭔가 이렇게 요약하기 위해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움직이는데 이거 어떻게 묘사할 거냐. 생명은 그 툴이 있어야지만 설명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슈레딩거가 현재의 피직스와 케미스트리로는 못한다 한 게,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저는 이 넌 이퀄리브리움 스태티스티컬 메카닉스인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올려주신 동영상들 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씩 보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그러면 그냥 넘기시면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면서. 일단,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인터림, 넘어가는,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워밍업. 예, 워밍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커넥터가 되는데, struggle for existence라는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누가 사용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려운 자꾸 퀴즈를 내서 죄송합니다. 볼츠만이 struggle for existence라는 말을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라는 논문 책에서 그때 바꿔줬던 게 기억나요. 거기서 하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struggle for existence가 있는데 자원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엔트로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struggle for existence라는 말을 그분이 먼저 한 줄 알았고, 제가 지금 무식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먼저 한 줄 알고, 마지막 제가 컨베이어 벨트 할 때, 볼츠만 밑에다가 struggle for existence라는 말을 지난번에 썼었는데, 죄송합니다. 제 무식함을 이해해 주시고, 가장 처음 쓰신 분이 멜서스. 그걸 이어서, 오리진 오브 스피시즈의 제 3장이 struggle for existence입니다. 종의 기원.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본격적으로 이 struggle for existence라는 말을 퍼뜨린 분이고 대중화시킨 분입니다. 그리고 멜서스 혹시 아시나요? 인구론. 네. 이 멜서스의 가장 중요한 이 아이디어는
인구가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남지? 그래서 자원을 향한 struggle for existence가 이제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책 제목도 Principle of Population이잖아요. 이 인구론. 이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서 다윈이 종의 기원을 만들었다는 걸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정말 무식하죠. 제 3장의 제목이 Struggle for Existence였는데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볼츠만의 그 볼츠만이 또 이거 이후에 말했어요. 이거를 그 말은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말한 이 키워드를 다시 받아치면서 이 멜서스와 찰스 다윈이 Struggle for Existence 말씀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자원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엔트로피에 대한 겁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패러디를 하면서 이렇게 샥 바꾼 아주 그냥 절묘하게 아주 뭐랄까요. 아주 읽는데 기쁨이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이제 서바이벌, 생존과 지능에 대해서 정말 지능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생존과 지능을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 저는 이 질문부터 자꾸 시작하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사실 기존의 다른 학회나 이런 데서 톡을 좀 할 때 썼었어요. 아, 그래요? Which dimensions are important for survival? 근데 이번에 디멘전이라기보다 베리어블이라는 말도 가져왔는데 저는 항상 이 디멘전으로 좀 이해하는 그렇게 했었고 연구도 사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네. 좀 이따가 제가 한 연구랑 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디멘전, 두 가지 베리어블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는 동의하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me와 not me 이게 바운더리, 셀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굿과 배드를 나누는 밸런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실 이 셀프와 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실제 연구할 때 요거를 가지고 질문지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지능에 또 중요하고 생존에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슬라이드는 제가 왜 디멘전이란 말을 썼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사실 저희 에펙티브 뉴로사이언스 혹은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학문 전체가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주제로 제가 작년에 이 Society for Effective Science에서 약간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혹은 컴퓨테이셔널 에펙티브 뉴로사이언스의 가장 중요한 태스크가 이 중요한 디멘전을 찾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Finding Good Low Dimensional Representation 혹은 Embedding 혹은 Computational Principle을 찾는 게 이 학문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셀프와 밸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디멘전으로 늘 다가왔는데 그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통증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 통증에 이 국제 학회가 IASP라고 하는 이제 통증 연구 국제 학회인데 여기에 보면은 터미놀로지를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페인이라는 텀을 들어가 보시면요. 페인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국제 학술적 정의가 An unpleasant sensory and emotional experience associated with actual or potential tissue damage or described in terms of such damage. 제가 사실 이 정의가 최근에 바뀌었는데 2020년에 바뀌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티슈 데미지라는 말이 똑같이 있는데 이 티슈가 도대체 뭐냐? 이 바디 티슈는 바로 이 나와 내가 아닌 거를 아까 나와 내가 아닌 그 바운더리가 되게 중요한 서바이벌에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서바이벌이 중요한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티슈는 바디 티슈는 바로 나와 내가 아닌 거를 가르는 바로 바운더리가 맞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even for bacteria, 싱글 셀 크리처에게도 이 셀 월이 바로 바운더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가 깨질 때 바로 페인이 오는 게 페인의 정의고 이게 저희가 그렇게 이볼브가 된 거죠. 이 피부가 다치면 여러분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이 이뮤 시스템이 사실 피부 안에 어떤 외부의 넌셀프가 침투하게 되면은 그거를 아이덴티파잉 넌셀프를 하는 게 바로 이뮤 시스템인데 이게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제 통증을 연구하는 저에게 이 바디 티슈, 그 다음에 나와 내가 아닌 거에 대한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통증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임상심리 수련을 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블로그를 제가 블로그가 옛날 이제 지금 주소도 찾기 어렵긴 한데 옛날에 이런저런 글을 쓰던 이제 블로그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제가 썼더라고요.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성취해야 할 중요한 심리적 발달 이슈들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와 not me, 그다음에 굿과 배드. 이 두 개가 제가 최근에 연구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벌써 2008년부터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더라고요. 여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선 미와 남미의 구별은 바운더리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바운더리 이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 같다. 에고 바운더리가 이때는 이제 제가 정신 분석 쪽에 이제 약간 그런 수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에고 바운더리가 매우 취약한 정신분열병,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불리죠. 그다음에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바운더리가 확실하지 못하여 잘 거절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모두 이 바운더리 이슈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미와 남미의 구별은 이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인간 관계를 맺을 때 아마 이런 바운더리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약하면 애인이나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휘둘리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이슈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발달 과제고 두 번째가 굿과 배드의 구별인데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함께 존재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인식하고 잘 알 때 이 관계가 약간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해도 견딜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능력을 지녔다면 기분의 변화가 그리 쉽게 되진 않을 것이며 타인에 대해 이런 능력을 지녔다면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이런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 극과 극의 평가를 하게 되어 이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이나 디밸류에이션 사이를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환자들 보면은 이러한 점이 무드 인스테빌리티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때 굉장히 이때부터 이제 심리적으로도 굿과 배드, 그 다음에 미와 남미의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아이디어를 그냥 제가 아무 데서나 그냥 없던 데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설리번이라는 이 정신분석 학자가 이미 제안을 했었고 미와 남미, 굿과 배드를 이제 구별해서 굿미, 배드미, 굿 not 그러니까 굿 아덜, 배드 아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신 분석 정신병리를 해석한 이미 이론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 나와 내가 아닌 거의 바운더리 그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바운더리도 적절한 바운더리를 갖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적절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했던 이 셀프와 베일런스, 이게 서바이벌에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적인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일단 드리고, 이 바운더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조금 더 해보려면 이 시스템스 뷰 오브 라이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프리초프 카프라,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몇 가지 책이 소개된 적이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2016년에 이 The Systems View of Life라는 책을 쓰셨고요. 이전에도 물론 이런 관점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이 Systems View of Life의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이제 가져왔는데, 이 첫 번째 요 그림이 이제 그 박테리아의 메타볼릭 네트워크인데 엄청나게 복잡하죠.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시스템즈 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컴플렉스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셀인데 셀로 뭔가 바운더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아까 말했던 바디 티슈로 뭔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아까 그 제레미 잉글랜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어떤 식물체가 뭐 자라나는 거 어떤 셀이 하여튼 자라나는 거는 생명체는 뭔가 바운더리가 있긴 하지만 그 바운더리가 외부의 환경과 서라운딩과 계속 이 인터랙션을 굉장히 복잡한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하비스팅이라는 개념도 말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 이게 1번이고요. 그래서 고립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운더리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이 그림은 바운더리가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뭔가 처리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이제 이 오픈 시스템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에너지의 익스체인지와 이 물질의 익스체인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이 시스템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외부와 에너지의 교환도 없고 매터의 교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립된 개가 있고, 물론 물리학을 할 때 이런 고립된 개를 가정하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클로즈드 시스템은 이 에너지의 교환은 있는데 매터의 교환은 없는 게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이고, 마지막으로 이 오픈 시스템은 두 가지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운더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게 바로 이퀄리브리엄과 넌 이퀄리브리엄을 가르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 리빙 오르가니즘은 확실히 오픈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뭔가를 먹고 소화를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외부에 있는 걸 받아들이고, 뭐 공기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먹거리, 뭐 공기 이런 거 계속 신경 쓰는 게 매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매터를 통하지 않고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거가요? 뭐 온도 같은 거? 혹은 뭐 그냥 열. 네. 혹은 글쎄요, 에너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온도가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들도 많겠죠. 이게 이제 무슨 물리에서 어떤 정의가 오픈 시스템의 정의가 이건가요? 그렇죠. 물리학과 또 이런 거 많이 연구하는 데가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동력학이나 뭐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도 아마 다루는 거 같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때 항상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아마 개념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 보이는 바운더리인데, 이 바운더리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도 보면은 이 리빙 오르가니즘을 우리가 주어지고 보면 박테리아나 휴먼 바디나 인터널과 익스터널 있잖아요. 확실하게 내부랑 외부가 있고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 것 같아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할까? 그리고 이게 이미 있는 거를 그래서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왜 인터널과 익스터널이 있고 에너지도 교환하고 매터도 교환하는 이 바운더리가 왜 필요한지를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왜 생존에 중요한지. 그러니까 저도 신경과학자로서 혹은 심리학자로서 이거를 그냥 주어진 걸 연구하면 사실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바운더리가 뭐지? 그 다음에 내 안에가 뭐고 밖에가 뭐지? 이런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안과 밖을 고민하기 시작한 게 바로 AI에 이거를 뭔가 인스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이게 지능과의 연관성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약간 근본적인 질문이 들더라고요. 바운더리가 뭐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좀 제 고민이 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인터널 밀리우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더라고요. 이 인터널 밀리우를 처음 말하신 분은 바로 클로드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인데, 벌써 1800년대 초 중반에 이제 이분이 그 모던 익스페리먼털 피지올로지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프랑스 학자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사실 이분의 이제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베르나르, 이 클로드 버나드 혹은 베르나르라는 분이 이 프랑스의 그 쭉 가보면 이제 생기론 그 역사가 있습니다. 비샤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의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배척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현대 실험 생리학의 파운더라고 하는 게, 이전에 그냥 설명할 수 없었던 뭐 예를 들어서 약동하는 바이탈 포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거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에 어떤 뭔가 역사를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터널 밀리우라고 하더라고요. 이 인터널 밀리우가 밀리우 인테리어, 프랑스어로 말하면, 그 다음에 뭐 이 영어로 말하면 인터널 인바이런먼트인데, 이 인터널 인바이런먼트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딱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 인터널 인바이런먼트에 대해서 또 제가 이 몇 가지 코트를 좀 소개를 드릴 건데, 한번 소개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Lectures on Phenomena of Life Common to Animals and Plants,
저는 이런 거 준비하면서 자꾸 흥분을 해서 이게 문제인데, 이 제목도 전 너무 재밌는데, 뭐냐면, 이분이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애니멀과 플랜트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생명의 현상. 이 플랜트, 저희 처음에 그런 질문 했었잖아요. 이 플랜트에도 지능이 있을까? 근데 하여튼, 이분이 동시에 동물과 이 플랜트를 생각하면서 이 인터널 인바이러먼트라는 거를 이렇게 이것이 중요할 거다라는 말을 한 건데, 이게 이제 편찬이 돼가지고 1900년대 중반에 이 책이 편찬이 됐대요. 근데 이 책의 원본을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들을 인용한 글들이 있어서 그 글들 중에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The fixity of the milieu, 이 밀리우가 environment라는 말이라고 했고, 이 internal milieu라는 말은 의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내과나 아니면 뭐 신경과나 그 environment인데, 이 the fixity of the milieu supposes the perfection of an organism such that external variations are at each instant compensated for and equilibrated.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external variation, 이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도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 이거 지금 AI 학자들이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이 외부의 환경에 변하지 않고 어떤 제너럴라이저블한 어떤 지능을 가지고, 혹은 캐탈스트로픽 포게팅 같은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거에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천착한 문제가 외부의 환경에 변하지 않는 뭔가, 이 이퀄리브리에이티드 되는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밀리우라고 했고, 요 문장에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이런 건데, in consequence, far from being indifferent to the external world. 그래서 외부 환경에 indifferent 하지 않고, 이게 뭐가 안 하냐면 the higher animal, 그러니까 고등 동물들이 이 internal milieu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됐냐면 external world에 더 뭔가 wise relation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the higher animal is on the contrary in a close and wise relation with it, so that its equilibrium results from continuous and delicate compensation established as if the most sensitive of balances.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인터널 밀리우를 뭔가 안정적으로 만들므로써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지능과 관련된 결과죠. 저는 지금 계속 이 지능과의 연결성을 계속 찾고 있는 건데, 그 외부 환경을 이그노어 하지 않고, 외부 환경에 굉장히 인센시티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인터널 밀리우를 잘 갖춤으로 인해서 이 외부 환경과 와이즈한 릴레이션십을 갖게 됐다라는 말을 이분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널 밀리우가 이 서바이벌 뿐만 아니라 지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그런 클루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곳에서 이 책의 뒷부분에서 이제 나온 건데, all of the vital mechanisms, however varied they may be, have always one goal. 하나의 고를 가지고 있는데, to maintain the uniformity of the conditions of life in the internal environment. 그래서 이 internal environment가 바로 internal milieu interior, 이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생각해보면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좀 당연한 얘기 같거든요. 항상성이란 말이 떠오르잖아요. 요 분은 항상성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런 게 그렇게 막 익숙한 말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the stability of the internal environment is the condition for the free and independent life. 자, 여기서 이 바운더리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 오픈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 내부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free and independent life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 굉장히 오랜 고민을 통해서 이게 필수 불가결한 어떤 조건이라는 결론에 이제 다다른 거고,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인디비주얼리티라는 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바운더리가 필요해요. 오픈 시스템, 오픈된 바운더리라고 하더라도 이 외부와 다르게 유지되고 있는 이 어떤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디비주얼리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교수님, 질문 하나만 좀 드리자면, 지금 설명하신 것들에서 이게 왜 꼭 오픈 시스템이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클로즈 시스템은 아까 세 개 중에 제일 이쪽에 있던 게 아이솔레이티드. 아이솔레이티드. 클로즈 시스템은 에너지만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거였죠.
그거는 지금 어떤 이런 인터널 밀리우를 구성하거나 인디비주얼리티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거죠. 오픈 시스템만 지금 생명이 가질 수 있는. 뭐 진짜 생각해보지 않은 죄송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잠깐 이렇게 멍을 때렸는데 클로즈드 시스템도 아마 인터널 밀리우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생명체는 오픈 시스템이고 오픈 시스템이면 이 인터널 밀리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도 적어도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뭐 생명체에게는 매터가 당연히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하비스팅을 위해서 뭔가 외부에서 뭔가를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고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당연히 인디비주얼리티를 갖춘 존재를 만들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아까 뭐 에너지 하비스팅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매터가 없이 들어오는 에너지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는 그러니까 주어진 그 리빙 에이전트가 원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하비스팅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매터를 통해서 그 인터널 밀리우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하비스트를 해야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오픈 시스템이고 생명체는 항상 오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의 클루가 될 것 같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하비스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매터의 그래서 지금 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소화 밥을 먹고 소화하는 그때 제가 그거를 좀 느꼈는데 네. 예. 그게 메타볼리즘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을 하려면 이 매터의 교환은 필수적인 것 같은데 사실 로봇이나 지금 있는 뭐 컴퓨터도 그렇고 메타볼리즘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오늘 이따가도 조금 이제 클루를 제가 던져드리겠지만 AI에서 이런 인터널 밀리우를 좀 형성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매터의 교환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로즈드 시스템을 가지고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특성들을 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생명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생명은 셀프 오르가나이즈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매터의 교환이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냥 생각은 드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외부 환경 자체가 에너지를 그냥 어떤 무형의 폼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 매터에 이미 그렇죠.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음식이면 음식.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 우리 인터널 밀리우는 외부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어댑티브한 맞아요. 환경으로 변화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매터를 통해서 네. 주고받는 거니까. 네,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진짜 에너지 하비스팅을 어댑티브하게 그러니까 좀 굉장히 유연하게 하려면 매터의 교환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진짜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니치에 저희가 사실 생존이라고 하는 게 생명체는 어떤 니치가 되게 중요하고 그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하비스팅을 잘하고 이피션트하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매터의 교환은 그 있는 환경에서의 있는 에너지를 또 가져와야 되니까 뭐 필수 불가결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매터가 교환이 안 되면 줘야겠네요. 에너지가 다 주어지면. 네, 그러니까 뭔가 네. 무형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로 뭔가를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그러니까요. 네. 전기 에너지 지금 주는 것처럼 컴퓨터에. 네. 그러면 한번 좀 계속 가볼까요? 네. 요 다음에 이제 클로드 베르나르가 이제 인터널 밀리오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받아서 드디어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나오진 않고요. 이게 몇십 년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책을 쓰셨어요. The Wisdom of the Body. 이거 여기서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인데, 바디랑 위즈덤, 인텔리전스와 바디가 만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이 월터 캐넌이 굉장히, 진짜 제가 볼 때 약간 천재 아닌가 싶고, 이분이 하버드에 이제 교수셨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봤어요, 이분이. 호미오스테시스 뿐만 아니라 Fight or Flight Response라는 말을 다 코인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텀들을 코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잠깐만 보자면 제가 너무 중요한 말이 두 배로 있어가지고 조금 중요한 말은 얇은 줄로 해놓고 더 중요한 말은 굵은 줄로 해놨습니다.
The full development and ample expression of the living organism are made possibly by such automatic regulation of the routine necessities that the functions of the brain, which subserve intelligence and imagination, insight, and manual skills, are set free for the use of these higher services. 이거 문장이 기네요. 이거 어디 끊고 중간에 해석을 못했는데 제가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해보겠습니다. Such automatic regulation of routine necessity가 지금 이제까지 클로드 베르나르가 말했던 인터널 밀리오에 대한 어떤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귤레이션을 오토매틱 레귤레이션을 하는 게 이제 이거고요. 그게 이분이 얘기한 저는 이분이 이 항상성이 인텔리전스와 이미지네이션, 인사이트, 매뉴얼 스킬에 중요하다는 말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여기에서 나온 이제 코트인데 The main service of social homeostasis. 이분 social homeostasis도 얘기하는데 would be the support bodily homeostasis. 이분의 이 중요한 주장이 뭐였냐면 이 몸의 호메오스테이시스를 유지하는 게 우리가 더 고등 약간 활동, 지능이든 문화든 사회적 활동이든 창의적인 활동이든 이런 여기 보시면 release the highest activities of the nervous system을 위해서 그리고 for adventure and achievement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 사이언스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1941년에 The Body Physiologic and the Body Politic 해서 이 여기에 보시면은 이 소셜 스테빌리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호메오스테이시스라는 개념을 소셜까지 가져가서 이 소셜리 스테이블 해야 이런 다른 것들이 다 될 거다 하면서 그래서 이 문장이 또 한번 읽고 해석을 해볼 텐데 It fosters the higher freedom, assuring them opportunity for self-support, replacing fear by confidence and providing for health and reasonable leisure. 그 다음에 these are the prime conditions for wholesome living. 그래서 요런 보면은 이 호메오스테이시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prime condition for wholesome living을 요새 말하는 well-being 뭐 이런 거가 그를 위해서 사회적인 안정, 몸의 안정 이런 게 중요하다. For the enjoyment of natural and creative values, for the discipline and exercise of individual aptitudes, and for the pursuit and acquisition of new knowledge, they are prime conditions also for safety of the body politic. 해서 이분이 이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개념을 몸 그 한 개체뿐만 아니라 사회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서 이게 우리가 이 정말 지능을 추구하기 위해 한 기본 개념이다. 이걸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세르게이 레빈의 그 리얼 라이프 RL을 설명할 때 그분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어려운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바디의 호메오스테이시스다. 어떤 인터널 밀리오를 유지하는 게 이 인텔리전스의 가장 기본적인 프라임 컨디션이라는 말을 이분이 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또 생겼는데 지금 계속 인터널 밀리오 얘기를 하셨고 호메오스테시스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요 월터 캐논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소셜 호메오스테시스 또는 스테빌리티 이거는 제가 지금 그 인터널 밀리오랑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소셜 같은 거는 인터퍼스널한 건데 네. 거기서의 인터널 밀리오는 무엇일까? 사실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어떤 나의 내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텐션이 계속 높아지면 나의 밀리오도 분명히 harm이 될 텐데 그런 게 좀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뛰어넘은 것 같은데 이 월터 캐넌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지올로지컬한 이 인터널 밀리오에서 나아가서 소셜 인터널 밀리오를 말한 건데 이걸 생각하실 때 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 오픈 시스템으로서의 사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원인 거죠. 저희 몸이 일단 굉장히 이 로어 레벨의 하나의 오픈 시스템이고 이분은 소사이어티도 하나의 오픈 시스템으로 생각하면서 같은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을 하시는 건데 제가 되게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분이
이분이 그 링크하고 있는 호미오스테이시스와 이 인텔리전스의 링크를 한번 주목을 해보셨기를 되게 바라해서 이거를 약간 수준을 뛰어넘으면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몸의 호미오스테이시스가 이 이미지네이션, 인텔리전스의 어떤 기본 조건이 된다라는 말과 여기 더 나아가서도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 나아간 어떤 컬처럴한 것들 혹은 홀섬 리빙 뭐 혹은 더 이렇게 굉장히 인류의 어떤 성취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사회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게 분명히 뭔가 안정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안정된 게 이거에 네스티드된 어떤 다른 더 위에 있는 활동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네스티드 스트럭처 같은 어떤 뭔가 하이어라키컬한 스트럭처 이 밑에 게 돼야 위에 게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가져와 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벌써 이때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 놀랍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네. 아까 이분 천재인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지금이야 이 정보가 넘치는 사회에서 우리가 영감을 받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저 시대에 30년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지 그러니까 요러한 생각들을 이미지네이션, 인사 이런 거 어떻게 생각을 연결을 저렇게 개념화를 시키는지 진짜 대단하신 그러니까 저도 거예요. 이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보시면은 functions of brain이라고 말한 게 바로 몸이 뭐 저희가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등 따시고 뭐 배가 불러야 좀 그 다음에 그런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학문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 몸이 안정이 돼야 그 인텔리전스와 이미지네이션 이런 플래닝 뭐 이런 더 고위 활동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제가 또 느낀 게 제목을 끝내주기 지으시네요. 네. 제목이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항상 뭔가 글을 쓰거나 이럴 때 네. 제목 짓는 게 항상 제가 네. 고통인데 제목을 진짜 이분이 만든 이 용어들을 보세요. 이분의 이 장명 능력이 굉장하다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폴리틱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 호미오스테시스라는 개념을 지금 처음 얘기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